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후반 여성이에요.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극에서 자주 나왔던 이 대사는 고려시대 노비였던 만적이 불평등한 신부 사회를 비판하며 했던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는 신분제가 사라졌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세상에는 여전히 직업과 빈부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되는 신분제가 존재하고 그에 따른 차별도 벌어지고 있거든요. 저 역시도 얼마 전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남편과 시댁 식구들한테서 말이죠. 그날의 더러웠던 경험 때문에 사연까지 쓰게 된 건 아니에요. 그날 일은 일종의 스위치 역할만 했을 뿐이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지난 5년간 벌어졌던 저희 시댁의 만행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무남동녀 외동딸로 태어났어요. 하지만 밖에서 사람들이 형제관계가 어떻게 되냐고 물으면 이남 일녀 중 막내라고 대답해요. 모든 가정에는 남들한테 밝히기 힘든 그들만의 사정이 있다고 저희 집도 예외는 아니거든요. 2명의 오빠는 정확히 말하면 저랑 피가 섞인 형제는 아니에요. 게다가 2 오빠도 제 각각 다른 피를 받고 태어난 남남이에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한 가정에서 자라 피부치보다 끈끈한 형제가 됐느냐? 그건 바로 저희 부모님 때문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2분 모두 경찰 공무원이세요. 경찰대에서 만나 5년 넘게 절친으로 지내다가 연인으로 발전하셨어요. 엄마가 지구대 근무 중에 칼에 찔렸는데 아빠가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는 그 고백을 해버렸거든요. 취객의 칼에 복부가 찔리긴 했지만 생명이 위독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저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리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자세한 상태를 모른 채 칼에 찔렸다는 연락만 듣고 달려왔던 아빠는 한마디로 오버를 한 거였죠. 경찰대 졸업 후 엄마와 떨어져 다른 지역 지구대에 배치되던 아빠는 경찰대 동기를 통해 엄마가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는 병원으로 달려가셨대요. 업무를 마치고 가야 했기에 도착해보니 이미 엄마는 잠들어 있는 상태였고 복부의 붕대를 칭칭 감고 누워있는 모습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대요. 그동안 그저 친구 사이라고 생각해왔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순간 하경이가 이대로 눈을 감는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니 가슴을 쥐어짜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래요. 당시 178cm에 90kg에 육박하는 건장한 청년이었던 아빠는 엄마 침상 옆에 쭈그리고 앉아 한참을 울고 말았어요. 다인실이라 혹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될까봐 소리주게 울었다더군요. 엄마 말에 따르면 그날 아빠는 덩치 큰 곰인형처럼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었대요. 약에 취해서 한참 잠에 빠져 있는데 손이 점점 축축해지는 거야. 뜨끈뜨끈하고 축축한 게 기분이 더러워서 힘들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는데 글쎄 네 아빠가 내 손을 꼭 잡고는 소리주고 울고 있지 뭐니? 뭐가 그리 서러운지 어깨까지 들썩이면서 눈물, 콧물을 빼고 우는데 그게 참 귀엽더라고. 그땐 내가 미쳤던 거지. 그런 멧돼지 같은 남자가 귀엽게 보이다니. 아무튼 그날 저희 부모님은 그동안 친구로만 인식했던 서로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됐고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그 후로 2년 넘게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암초를 만나게 됐지 뭐예요. 저희 친가에서 결혼을 반대하고 나선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저희 외할아버지도 덩달아 이 결혼 반대를 하고 나섰어요. 아니, 세상 어디 내놔도 빠질 게 하나 없는 내 딸을 거부해? 그러는 그 집 자식은 뭐가 잘나서? 들어보니 경찰대 다닐 때 성적도 우리 혜정이가 더 좋았다던데 도대체 반대하는 이유가 뭐야? 암튼 내 딸 자식 싫다는 사람들한테 금쪽 같은 내 딸을 줄 생각은 없어. 그러니까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라고. 그동안 저희 외할아버지는 저희 아빠를 아들처럼 예뻐하셨기 때문에 사돈의 반대는 더더욱 뼈저린 배신으로 느껴지셨을 거예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간에서 저희 부모님은 참 난감해지고 말았어요.
솔직히 양가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해봤으니까요. 그래서 부모님은 일단 저희 엄마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친할머니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반대 이유를 물었죠. 경찰이란 직업이 그렇잖니. 남들은 민중의 지팡이니 뭐니 허울 좋은 소리를 하지만 실상은 맨몸으로 칼 들고 총 든 깡패놈들을 상대해야 하는 험한 직업 아니겠니? 내 아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도 가슴 떨리는데 며느리까지 그 일을 한다니 내가 어떻게 다리 뻗고 잠이나 잘 수 있겠어. 아들이랑 며느리가 출동 나갈 때마다 가슴 졸이면서 살아야 할 텐데 내가 어떻게 니들 결혼을 허락할 수 있겠냐고. 예, 아가. 내가 네가 미워서 이러는 게 아니다. 아무리 남의 집 딸 자식이라지만 내 집에 들어오면 내 자식이 되는 건데 예쁜 딸내미가 매일같이 그 험한 놈들을 상대할 걸 생각하면 내 가슴이 찢어진다고. 할머니께서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시며 가슴 아파하셨어요. 결론은 저희 엄마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직업 특성상 며느리까지 다칠 게 겁이 나서 반대를 하셨던 거였죠. 그런 내막을 알고 나니 부모님도 마냥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떼를 쓸 수만은 없었어요. 그래서 상의 끝에 결단을 내리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결혼 후 아이가 생긴다면 두 분 모두 현장에서 근무하는 건 조금 어렵겠다는 판단을 하셨어요. 둘 중 한 사람이라도 내근직에 있는 게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 이유로 엄마는 내근직으로 부서 이동 신청을 했어요. 그렇게 새로 가게 된 부서가 여성 청소년기였어요. 할머니께서는 자신 때문에 부서까지 바꿔준 예비 며느리를 어떻게 마다하겠어요. 오히려 저희 엄마한테 미안해하시며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반대 이유를 전해들으신 외할아버지께서도 그런 이유라면 오히려 고마울 따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덕분에 엄마가 조금은 안전한 부서로 이동을 하게 됐으니 말이에요. 약간의 우여곡절 끝에 결혼에 꼴이 난 부모님은 이듬해 저를 낳으셨어요. 엄마 말로는 제가 허니문 베이비라고 하는데 아빠 얘기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결혼식이 있기 몇 주 전에 두 분이 심하게 다투셨는데 그때 한참 싸우다가 갑자기 스파크가 뛰면서 제가 생겨났다고. 물론 엄마는 절대 아니라고 하시지만요. 아무튼 출산을 앞두고 휴가를 내셨던 엄마는 당시 엄마가 관리하던 사건을 동료한테 인수인계를 해야 했어요. 다른 부서와 달리 관리 대상과 돈독한 유대가 필요한 까라서 담당자가 바뀌기 전에 제대로 인수인계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엄마도 신경 쓴다고 쓰셨는데 문제가 생기고 만 거예요. 엄마가 부서를 옮기고 처음 맡게 된 아동학대 사건으로 2년을 이어오던 5학년 아이가 가출을 한 거예요. 그 아이는 그동안 저희 엄마한테 꽤 의지를 해왔는데 이번에 담당자가 바뀌면서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모양이었어요. 시설 측과 새 담당자, 관할 지구대까지 나서서 아이를 찾아 나섰지만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러자 출산일이 바로 내일인 엄마가 그 아이를 찾아 나선 거예요. 반나절을 쉼없이 찾아 헤맨 끝에 드디어 엄마는 아이를 찾아냈어요. 그런데 그 아이와 눈이 마주친 그 순간 마치 잃어버린 내 아이를 찾은 것처럼 울컥하더라는 거예요. 기분이 참 이상하더라고. 애타게 찾던 아이를 찾았으니 다행이란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한데 그땐 그런 감정보다는 뭐랄까. 일단 내 품에 안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 안 그러면 이 아이가 영영 떠날 것만 같았거든. 그래서 엄마는 아이를 보자마자 덥석 끌어안았고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아이는 저희 엄마가 자기가 귀찮아서 다른 사람한테 떠넘긴 거라고 생각했다며 울먹였고 그런 아이한테 엄마는 잔뜩 불어오른 배를 만지게 했어요. 만져봐봐. 여기에 아기가 있어. 내일이면 세상에 나올 거야. 민우야, 아줌마 뱃속에 있는 아기는 아줌마가 아니면 세상에 나올 수가 없어. 민우는 형이라서 기다려줄 수 있지만 아기는 그렇지 않아. 그래서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만 잠시 다른 분한테 민우를 부탁했던 거야. 아줌마가 민우 널 어떻게 했겠니? 널 잊을 수 있으면 너 없어졌다는 소리 듣자마자 이렇게 달려왔겠니? 에휴, 우리 민우 다 큰 줄 알았더니 아직 애기네. 아줌마가 미안해. 우리 민우 마음 다치지 않게 잘 설명했어야 했는데 아줌마가 잘못했어. 그런데 민우야,
아줌마가 아줌마가 아기가 나올 것 같아. 아이를 끌어안고 눈물의 재회를 하던 엄마는 순간 배가 땡기는 느낌이 들었고 상황은 급박하게 변해버렸어요. 숨을 몰아쉰 채 반쯤 정신이 나가 엄마를 대신해 아이는 119에 전화를 했고 그 덕분에 엄마는 근처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어요. 엄마가 분만실에 들어가 있는 동안 복도에서 엄마의 순산을 기원했던 건 아빠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아닌 12살 어린 아이였어요. 이 아이가 바로 저희 큰오빠예요. 큰오빠는 제가 태어나던 해 겨울 시설에서 나와 저희 집으로 거처를 옮겼어요. 처음에는 부모님이 입양을 하려고 하셨는데 오빠 친부모와 얽힌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그러지는 못했어요. 작은 오빠와 가족이 된 건 그 후 3년 뒤였어요. 갓난 아기 때 시설에 버려진 작은 오빠는 3번의 입양과 3번의 파양으로 마음의 상처가 깊은 아이였어요. 그러다 보니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비행을 저지르기 일쑤였어요. 결석을 밥 먹듯 하고 질이 안 좋은 애들이랑 몰려다니며 싸움질을 하고 물건을 훔치고 돈을 뺏고 그러다 저희 엄마랑 만나게 된 거였죠. 처음엔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마음만 열지 않은 게 아니라 폭력적이고 적대적이었어요. 큰오빠랑 엄마가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사이라면 작은오빠는 싸우다 정이 든 사이라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처음엔 눈만 마주쳐도 으르렁댔지만 서로 진심을 확인한 후에는 세상 누구보다 죽이 잘 맞는 사이가 됐어요. 둘째 오빠 역시도 입양은 하지 않았어요. 오빠가 원치 않았거든요. 아무래도 파양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둘째 오빠가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서 두 오빠가 한방을 쓰게 됐어요. 워낙 두 오빠가 성격이 상반돼서 부모님도 처음엔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자신을 학대했던 부모 때문에 폭력에 두려움을 느끼던 큰오빠와는 정반대로 둘째 오빠는 자신을 버린 부모와 자신을 파양한 양부모에 대한 분노를 폭력으로 표출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혹시라도 둘째 오빠가 큰오빠를 때리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이게 웬걸? 의외로 두 사람이 합을 정말 잘 이루는 거예요. 한참 사이면 싸움도 많이 할 법한데도 둘째 오빠가 큰오빠한테 대들거나 함부로 구는 법이 없었어요. 제가 가족을 인지할 수 있는 나이 때부터 우리 가족은 5 식구였어요. 두 오빠가 어떤 사정으로 우리 가족이 됐는지 알지 못한 채 이남 일녀 중 막내로 살게 된 거였죠. 저와는 나이 차이가 많았던 오빠들은 제게는 부모님과 다를 바 없었어요. 아빠가 직업 특성상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날이 많아서 오빠들이 늘 든든한 가장 노릇을 해왔거든요. 벽에 못질을 하거나 무거운 짐을 들거나 고장난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고치는 것도 모두 두 오빠의 몫이었어요. 거기다 제 학교 공부도 두 오빠가 도맡아 챙겨주었어요. 운동회나 발표회 때도 바쁜 부모님 대신 늘 두 오빠가 자리해 주었는데 솔직히 부모님이 오시는 것보다 오빠들이 와주는 게 더 좋았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다들 저를 부러워했거든요. 오빠들이 키도 크고 잘생겨서 그런 것도 있고 부모님과 달리 오빠들은 저를 공주처럼 대접해 주었거든요. 해달라는 건 뭐든 해주고 갖고 싶다는 것도 뭐든 사주는 오빠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빠들이 제 친형제가 아니라는 건 꿈에도 알지 못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뭐 때문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두 오빠 이름이 없더라고요. 엄마, 큰오빠랑 작은오빠는 왜 가족관계 증명서에 이름이 없어? 지금껏 오빠들의 상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으셨던 엄마는 그제야 생각난 듯 당황하셨어요. 그리고는 가능한 한 제가 충격을 덜 받도록 순화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런 엄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런 일을 당하고도 지금처럼 멋지게 자라준 오빠들이 대단하게 느껴지면서도 자꾸 울컥해지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서로 가슴에 상처를 안고 있던 두 오빠는 서로 상반된 성격임에도 저희 집에 온 이후로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을 정도로 우애가 좋았어요. 둘 다 가정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걸 깨고 싶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신기한 건 공부하는 담을 쌓고 살았던 둘째 오빠가 큰오빠랑 같이 지내면서 평생 안 하던 공부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와는 반대로 공부밖에 모르던 큰오빠는 작은오빠랑 어울리면서 운동에 눈을 뜨게 되었고, 마치 뒤늦게 재능을 찾은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 여파로 공부밖에 모르던 큰오빠는 가족들의 예상을 깨고 경찰대에 들어갔고, 싸움질만 하고 자랐던 둘째 오빠는 엄청난 뒷심을 발휘하며 의대에 합격했어요. 노선이 바뀐 느낌이지만 어찌됐건 오빠들이 과거의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자신들의 인생을 찾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닐까요? 멋진 오빠들 덕분에 저는 자라는 동안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연애를 하는 데는 솔직히 도움보다는 방해가 됐어요. 특히 큰오빠는 누가 경찰 아니랄까봐 제가 만나는 남자마다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어요. 그건 한때 주먹질 좀 해봤던 작은오빠도 크게 다르진 않았죠. 제가 남자친구 만나는 날은 둘이서 하루 종일 번갈아가며 전화를 해댔어요. 어디냐, 뭐하냐, 그 자식이 이상한 짓은 안 하냐. 경찰인 엄마 아빠도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오빠들은 확실히 유별났어요. 그래서 한 번은 왜 그렇게 내 연애사에 간섭을 하냐고 따져 물었더니 이러더라고요. 예지야, 형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네가 30이 되고 40이 돼도 오빠들 눈에는 여전히 물가에 내놓은 어린 아이처럼 느껴질 거야. 세상이 좀 무섭니? 데이트 폭력이니 살인사건이니 TV만 틀면 나오는 흉흉한 사건들 좀 봐. 우리가 어떻게 널 아무한테나 보낼 수 있겠냐고. 절대 안 되지. 누구든 간에 우리 예지 눈에 눈물 빼는 놈이 있으면 가만 안 둘 거야. 오빠들의 그런 마음은 정말 감사하지만 솔직한 심정은 노땡큐였어요. 저도 제대로 연애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두 오빠의 감시 속에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이번만큼은 절대로 오빠들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오빠들 둘 다 바쁜 직종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잘만 하면 속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런 기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산산조각이 났어요. 하필 순찰 나온 큰오빠한테 데이트 순간을 딱 걸리고 말았거든요. 몰래 연애를 하다 걸린 대가로 이 오빠들의 간섭은 더더욱 심해졌어요. 특히 작은 오빠가 제 남편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거든요. 제 남편이 귀가 좀 얇은 편이라서 줏대 없이 분위기에 휩쓸리곤 하는데 작은 오빠 눈엔 그게 싫었던가 봐요. 저런 남자를 어떻게 믿고 만나냐고요. 사실 저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던 건 아니었어요. 사람은 착하고 좋은데 가끔은 그놈의 팔랑귀 때문에 짜증이 나기도 했거든요. 오빠들한테 남편을 처음 소개하는 날도 그랬어요. 오빠들을 만나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 얘기가 차 얘기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자 남편이 눈을 반짝이며 그러더라고요. 아, 예지야, 나 차 계약했어. 3주 뒤면 받을 수 있대. 차 받으면 교회로 드라이브 한번 가자. 그래? 차 바꾼다는 말도 없더니 갑자기? 너도 알잖아. 지금 타고 다니는 경차는 내 키에 안 맞아서 불편하다는 거. 참고 더 탈까 하다가 자동차 진로하는 고등학교 동창이 바꾸라고 하도 닥달을 해서 바꾸기로 했어. 사실 경차를 타기에는 남편의 키가 크긴 컸어요. 184cm 정도 되니까요. 사촌 형이 타던 차를 헐값에 인수해서 3년 넘게 탔는데 키 때문에 구부정한 자세로 운전을 해야 해서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거든요. 차는 뭘로 바꾸던데? 예전에 말했던 SUV? 아, 그게 말이야. 실은 수입차로 했어. 수입차? 어떤 걸로? 자기도 알지? 전에 홍대 주차장 골목에서 봤던 빨간색 예쁜 차. 그걸로 했어. 빨간색 예쁜 차? 혹시 미니쿠퍼? 아니, 차가 작아서 바꾸는 거 아니었어? 그러자 남편은 눈치를 살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지. 근데 동창 녀석이 어찌나 꼬시던지. 자기도 알잖아. 나 귀 얇은 거. 옆에서 바람을 잔뜩 넣으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래도 가까이서 실물 보니까 확실히 예쁘긴 하더라고. 보면 자기도 좋아할 거야. 순간 두 오빠 표정은 황당 그 자체였고 저 역시 표정을 감추기 힘들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두 오빠와 제 눈치를 보며 쩔쩔매고 변명을 이어갔어요.
그렇게 첫 만남부터 오빠들한테 줏대 없는 놈으로 찍힌 남편은 이후로도 그의 이미지는 바꾸지 못했어요. 대신 저한테는 참 잘한다는 걸 내세워 가족들한테 점수를 따나갔어요. 남자다움보다는 저한테 잘하는 게 식구들한테 점수 따기는 더 좋았으니까요. 그렇게 저희 가족들과도 많이 가까워지고 자연스레 결혼 얘기까지 오갔지만 유독 한 사람, 저희 작은 오빠한테만큼은 어떻게 해도 점수를 따지 못하는 거예요. 하필 제 남편이 작은 오빠가 제일 싫어하는 성격이었던 거죠. 물과 기름처럼 좀처럼 섞이지 못하는 두 남자 때문에 속이 상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결혼하는 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되진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의 이런 성격은 굳이 흠이라고 하기도 뭐할 정도로 작게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무조건 제 편이던 남편이 결혼 후에는 네 편도 내 편도 아닌 박쥐 같은 놈이 됐거든요. 남편 하나 믿고 시집온 저로서는 열불이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특히 남편이 사사건건 저를 못마땅해 하는 시어머니 편을 들 때는 결혼이 후회될 정도였어요. 사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싫어하시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거든요. 딸이 없는 시어머니는 아들줄에 남편까지 남자만 셋이나 있는 집에서 살아오면서 많이 외로우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를 딸처럼 생각하셨거든요. 특히 저랑 쇼핑을 다니시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셨나 몰라요. 예, 내가 지금까지 무뚝뚝한 남자들 속에 살면서 얼마나 외로웠는 줄 아니? 같이 옷을 사러 가도 대화가 돼야 쇼핑이 신이 나지. 그런데 이렇게 예진호랑 수다도 실컷 떨면서 쇼핑을 하니까 잊었던 인생의 참맛을 되찾는 기분이다. 예, 우리 앞으로도 고부간이 아니라 모녀지간처럼 편하게 지내자. 오늘처럼 같이 쇼핑도 하고 내일도 받고 하니까 얼마나 좋니? 난 말이다. 니들 결혼식도 건너뛰고 바로 내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얘. 이랬던 어머님이 완전히 180도 변해버린 건 상견례 자리에서였어요. 상견례 전까지 저랑 친남매지간인 줄 알았던 저희 두 오빠가 서류상 남이란 얘기를 듣고는 표정이 싹 달라지신 거예요. 그날은 그저 당황스러워서 그러셨나 보다 했는데 이틀 뒤 저를 집으로 불러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단순히 당황한 것 때문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니 솔직히 나는 좀 당황스럽구나. 내가 꼭 네 오빠가 의사라서 이 결혼을 찬성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라고 하니까 사기당한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어. 내심 집안에 의사랑 변호사 하나쯤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 혼사를 반겼던 게 사실이거든. 근데 이건 뭐 생판남이라니. 이래서야 이 결혼을 진행할 이유가 없잖아. 말로는 의사 오빠 때문에 결혼을 찬성한 게 아니라고 하면서도 가만 들어보면 그게 찬성 이유인 게 확실한 것 같았어요. 그날 어머님은 1시간이 넘도록 저를 앞에 앉혀두고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고 했던 말을 반복하면서 짜증을 내셨어요. 어머님의 짜증을 고스란히 받고 있자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의사 변호사가 탐이 났으면 자기 자식들을 공부시켜 만들 것이지 왜 남의 집 자식들로 욕심을 채우려 하나 하고 말이에요. 처음부터 삐끗 어긋난 결혼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틈을 벌려놓기만 했어요. 어머님은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돌변해서는 저를 그렇게 못 잡아먹어 안달이셨어요. 언제는 딸이 생긴 것 같아 좋으시다더니 이제는 대놓고 말을 바꾸시더라고요. 예, 넌 내가 편하지? 어떻게 된 게 시어머니 앞에서 목 늘어난 티셔츠 바람으로 있을 수가 있니? 니네 친정에선 가정교육도 안 시키니? 시어머니를 친구 대하듯 함부로 굴라고 그러더냐고. 어머님 오해세요. 아무렴 제가 어머님을 친구 대하듯 하겠어요. 그리고 이 티셔츠는 원래 디자인이 이런 거예요. 빈티지 스타일이거든요. 그랬더니 버럭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니? 빈티지네 뭐니 내가 영어 못 알아듣는다고 거짓말 슬슬 해가며 지금 날 놀리는 거잖아. 준영아, 네가 대답해봐라. 엄마가 아무 잘못 없는 네 처를 잡는 것 같니? 아니면 네 처가 시어머니 나한테 함부로 구는 것 같니? 어서 대답 좀 해보라고. 그 말에 남편은 난처한 표정으로 저랑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다가 이러는 거 있죠.
당신이 엄마한테 사과드려. 아무리 그래도 어르신인데 이겨먹을 생각을 하면 안 되지. 남편의 말에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 해요? 딱 봐도 어머님이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을 잡고 있는 건데 어떻게 나한테 사과하란 말을 할 수가 있느냐고요. 어이없어서 남편을 흘겨봤더니 이놈의 인간이 글쎄 지네 엄마 뒤로 쏙 숨지 뭐예요. 그때 알아봤어요. 대수롭지 않을 것 같았던 남편의 성격이 결국엔 내 결혼 생활의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걸요. 이후로도 어머님은 수시로 저희 집에 찾아와 사람 속을 뒤집어 놓으셨고 그럴 때마다 남편은 갈팡질팡하며 부부간의 갈등에 불만 더 지펴놨어요. 그러다 시동생이 결혼을 하면서 저는 조금 숨통이 트이게 됐어요. 이 집안의 유일한 며느리였을 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온전히 혼자 받아내야 했지만 동서가 들어온 이후로는 어머님의 관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게다가 동서의 직업은 어머님이 그토록 바라던 변호사여서 예전에 저한테 해주셨던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물리적으로 심적으로 동서한테 잘해주셨거든요. 개모임에 나가서 친구들 앞에 둘째 며느리 자랑하며 으스대고 오신 일들부터 시비가 붙었을 때 변호사 며느리 덕분에 손해보지 않고 일을 정리했던 것까지 마치 영웅담을 쏟아내듯 온 가족 앞에서 동서 자랑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은근히 저한테 꼽을 주셨죠. 사람이란 착오로 각자 쓰임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는 법인데 큰애 너는 도통 그 쓰임이 뭔지 모르겠구나. 살림을 잘하기라니 그렇다고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기랬니. 그도 아니면 손주라도 낳아서 시부모한테 기쁨을 주기를 하니. 뭐 하나 제대로 한 거 없이 그러고도 맏며느리라고 어깨 펴고 앉아있는 걸 보니 참 한심하구나. 어머님, 다른 건 몰라도 아이 문제는 제가 낳기 싫어서 안 낳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는 저희 둘 다 대리 승진한 뒤에 갖겠다고요. 그러니 앞으로 1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래 엄마, 예지랑 나랑 승진하면 그땐 엄마가 말 안 해도 애부터 만들게. 그럼 됐지? 그러자 어머님은 당신 아들이 제 편을 드는 게 안 입고 오셨는지 화를 내시더라고요. 되긴 뭐가 돼? 하여간에 지 와이프 치마폭에 쌓여서는 앵무새처럼 했던 말이나 반복할 줄 알지. 그래, 그네 네 말대로 승진할 때까지 기다린다 치자. 그때가 돼서 니들 계획대로 애가 생긴다고 어떻게 보장하니? 안 생기면 그땐 어쩔 건데? 뭐든 다 때가 있는 법이다. 그러니 괜히 잔머리 굴리지 말고 순리에 맞게 물 흘러가듯이 살아. 지금 니들이 버리면 애 하나 못 키울 것도 없잖아. 그 말에 남편은 또 팔른기가 돼서는 어머님 쪽으로 또르륵 넘어가 버렸어요. 키우고도 남지. 그러고 보니까 엄마 말대로 그때 가서 안 생기면 그것도 문제네. 자기야, 우리 그냥 피임 그만두고 애부터 만들자. 엄마 말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 아니, 어쩌면 이렇게 줏대도 없고 생각도 없는 남자가 다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애를 갖게 되면 출산 휴가 이후에 내 자리를 되찾기 힘들다고 대리 따면 그때 갖자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쩌냐고요. 정말이지 생각 같아선 저 인간 뒤통수를 한 대 때려주고 싶었지만 꾹 참고 넘겼어요. 앞으로 이 남자를 믿고 이를 도모해서는 안 되겠다는 확실한 교훈만 얻을 수 있었죠. 시댁과 얽히는 일이 있을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던 저는 점점 더 시댁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남편도 저도 이미 성인이고 분가해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내 생활이 방해받을 정도로 시댁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나 싶을 정도였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거리를 두고 살려고 했는데 이놈의 남편이 알겠다고 해놓고는 어머님 전화 한 통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확 변하니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드디어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날은 제 생일이었는데 친정 식구들과 밖에서 저녁을 먹기로 한 날이었어요. 우리 부부는 물론 부모님이랑 두 오빠와 올케 스케줄까지 고려해서 나를 잡아야 했기에 이미 2주 전부터 공지를 해둔 참이었어요. 그런데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부산을 떨며 그러더라고요. 자기야, 엄마가 집에 와서 점심 먹으래. 준석이랑 재수씨도 온다고 늦지 말래. 뭐? 아니 갑자기 그러면 어떡해. 이따 저녁에 우리 친정 식구들이랑 약속 있는 거 잊었어? 있긴 누가 잊어. 그건 저녁 약속이잖아.
잠깐 우리 집에 가서 점심만 먹고 오면 되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아니, 누가 시간 때문에 그러나요? 내 생일인데 굳이 시어머니랑 마주쳐야 되니까 그게 싫어서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어머님이 내 생일인 걸 아시고 식사 초대를 하신 건가 싶어 더는 투정 안 부리고 순순히 시댁으로 갔어요. 갔더니 아직 시동생 내외는 오지 않았더라고요. 어머님은 삼복더위에 글쎄 밀가루로 면을 뽑아 칼국수를 밀고 계시지 뭐예요. 에어컨은커녕 밀가루 날린다고 선풍기도 안 켠 채 말이죠. 그걸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어서 팔을 걷어붙이고 주방으로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저를 흘겨보시면서 왜 이제야 오냐고 타박을 하시는 거예요. 연락한 지가 언젠데 이제서야 기어와. 왔으면 빨리 국수 밀 준비부터 할 것이지 뭘 꿈을 대고 있어. 이 더운 날씨에 시애미가 국수를 밀어야겠니? 저를 보자마자 소리부터 지르는 시어머니 통에 헐레벌떡 어머님이 내미시는 국수 밀 때 손을 들었어요. 앞치마도 없이 어머님 지도에 따라 한참을 국수를 밀고 나니 옷에는 온통 밀가루 투성이더라고요. 저녁 때 친정 식구들이랑 약속이 있는데 낭패다 싶었어요. 그렇게 뽑아낸 칼국수를 펄펄 끓는 육수 냄비에 넣고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며 칼국수를 끓여내자 그제야 안방에서 아버님과 남편, 시동생 내외가 나오지 뭐예요. 안방에 옹기종기 모여 에어컨 바람을 쐬며 칼국수가 되길 기다리던 사람들은 주방에서 확 풍기는 열기에 인상을 찌푸렸어요. 남편은 얼른 달려가 에어컨 리모컨을 손에 쥐더군요. 완전 찜통이네. 엄마, 그냥 에어컨 켜고 하지 그랬어. 전기세가 얼마나 나간다고. 이 열기 다 빠질 때까지 어떻게 기다려. 더워서 뭘 먹지도 못하겠다. 그러지 말고 우리 안방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상 다 차리면 그때 불러. 아빠, 재수씨 다시 들어가자고요. 남편은 아버님과 시동생 내외를 데리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니, 지 아내는 삼복더위에 땀을 뻘뻘 흘려가며 주방에서 이지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 더운 것만 생각을 해요. 재수씨 챙길 시간이 있으면 자기 아내 먼저 챙겼어야죠. 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해서 국자를 손에 든 채 가만히 서 있었더니 어머님이 빽 소리를 치셨어요. 너 국수 넘치는 거 안 보이니? 가스레인지 주변에 다 눌러붙었잖아. 너 이거 다 닦아놓고 가라. 아니,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하니? 누가 너더러 국수를 끓이라고 했어. 넘치지 않나 불 앞에서 잘 지키라고 했더니 그것도 못해서 이 모양을 만들어. 이렇게 머리가 나쁘니 네가 낳을 자식도 알만하다 얘. 왜? 내 말이 기분 나쁘니? 아니, 없는 말 치어서 한 것도 아닌데 뭐가 기분이 나빠? 과학 프로에서 그러더라. 자식은 엄마 머리 담는다고. 그러니까 인상 그만 쓰고 얼른 상부터 차려. 작은 애 배고프겠다. 저는 그래도 혹시나 어머님이 제 생일을 기억하시고는 일부러 점심을 먹자고 부르신 게 아닐까 기대를 했는데 완전 헛다리를 짚은 거였더라고요. 그날 점심 모임은 동서가 송칼국수가 먹고 싶다고 한 말 때문에 갑자기 만들어진 자리였던 거예요. 어머님이 굳이 저까지 부른 건 일을 시키려고 그랬던 거였죠. 그것도 모르고 혹시나 하는 기대를 품고 밀가루를 뒤집어 써가며 국수를 민 내 자신을 생각하니 눈물이 날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그래도 참고 넘어갈 수 있었을 그날의 일이 걷잡을 수 없이 변해버린 건 바로 그 다음 일 때문이었어요. 식탁에 수저를 놓고 국수 대접까지 다 놓고 나니까 그제야 안방에서 아버님과 남편, 시동생 내외가 나왔어요. 그 사이 에어컨 바람에 더위가 가셔서 그런지 다들 국수 먹을 생각에만 들떠있더군요. 그렇게 식탁 의자에 하나씩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제 국수를 떠서 식탁으로 갔더니 제가 앉을 빈 의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놈의 인간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맛있게 국수를 퍼먹고 있는 거 있죠. 당황한 저는 국수 대접을 손에 든 채 어머니께 의자가 하나 모자라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아, 그거 다리가 덜컹거리길래 술이 맡겼다. 의자가 없으면 그냥 서서 먹어. 그게 뭐 그리 대수라고 그러니? 그러자 동서가 이제야 상황을 파악하고는 그러더라고요. 어머, 죄송해요 형님. 형님한테 의자가 없는 것도 모르고 먼저 국수부터 먹었네요. 제가 일어날 테니까 형님이 여기 앉으세요. 그러자 어머님이 극구 말리시며 제게 그러시는 거예요. 예,
네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변호사씩이나 되는 잘난 내 둘째 며느리를 일으켜 세우고 그 자리에 앉으려더니 넌 그냥 서서 먹어도 되는 거 아니니? 그랬더니 지금까지 대접에 코를 쳐박고 칼국수를 퍼먹고 있던 남편놈이 덩달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그냥 서서 먹어. 자기는 다리도 튼튼하잖아. 남편의 그 한마디에 지금까지 참아왔던 제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어요. 이놈의 집구석 인간들은 물론 남편 새끼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겠구나 하고 말이죠. 그래서 손에 들고 있던 칼국수 대접을 그대로 남편 머리에 들이부었어요. 야, 너는 입보다는 머리로 처먹는 게 낫겠다. 네 머리에 영양분을 좀 줘야 대가리가 좀 돌아갈 것 같거든. 어쩜 그렇게 생각이란 게 없어? 네 주둥이에 들어간 것만 생각하지 말고 상황 파악은 해가면서 말을 하란 말이야. 아, 뜨거! 너 미쳤어? 그래, 미쳤다. 머저리 같은 너랑 양심도 없는 네 엄마 때문에 내가 아주 미쳐버렸다고. 뜨거워. 이깟게 뜨겁냐고. 난 니들 입에 들어갈 국수 밀고 끓이느라 속에서 아주 천불이 나고 있는데 고작 이 국물이 뜨겁다는 소리가 나오니? 내가 진작에 작은 오빠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너 같은 걸 남편이라고 감쌌던 내가 미친년이다. 그래, 지난 3년 내가 널 선택한 죄로 벌받았다고 칠 테니까 이제 그만하자. 내 몫에 국수까지 다 처먹고 너 그냥 이 집에서 영영 살아. 난 더 이상 너랑은 못 살겠으니까. 어머님, 아버님, 저요 이 인간 반품할래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서 데리고 살기에 내 인생이 너무 아깝거든요. 그리고 어머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앞으로 동서한테든 누구한테든 절대 딸 같은 며느리 하자는 말은 하지 마세요. 세상에 어떤 엄마가 자기 딸한테 이렇게 가혹하게 대합니까? 어머님이 딸이 없어서 모르시는 모양인데 딸한테 이런 식으로 대했다가는 아동학대죄로 잡혀갑니다. 어머님은 그동안 딸 없이 아들밖에 없어서 외롭게 사셨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어머님은요, 심보가 고약하고 성질이 못돼 처먹어서 주변에 사람이 없었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남의 집 귀한 딸들 데려다가 괜한 화풀이하지 마시고 어머님 성격 고칠 생각이 나세요. 안 그랬다간 진짜 인생 쓴맛 제대로 보게 되실 거예요. 참 동서, 앞으로는 착한 척 할 거면 타이밍을 좀 잘 잡도록 해. 국수를 거의 다 처먹고 나서야 자리 바꿔주겠다고 일어나면 내가 동서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아, 유년이 아주 쇼를 하는구나. 이러지 않겠냐고. 그리고 앞으로는 네가 먹고 싶은 건 네 손으로 해먹어. 변호사 시계나 내서 칼국수 하나 못 믿는 건 아니지? 그 정도 머리에 손기술도 없으면 칼국수 먹지 말아야지 뭐. 아무튼 여러분, 그동안 함께해서 역 같았고요. 앞으로 절대 다시 마주치지 맙시다. 저는 그렇게 가방을 챙겨 시댁을 나왔어요. 온몸은 땀과 밀가루로 범벅이 됐지만 기분은 상쾌하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은 당장 자기 부모한테 사과하라고 길길이 날뛰었고 저는 둘째 오빠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받은 언니는 20분도 안 돼서 저희 집에 도착했더라고요. 둘째 오빠와 같은 시설에서 자란 언니는 한때 방황을 하며 싸움질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살았지만 저희 오빠가 정신을 차리고 공부하는 걸 보고는 뒤늦게 공부를 시작해 변호사가 된 사람이에요. 현재는 모 로펌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로 활약 중이고요. 성격이 워낙 시원시원하고 말에 거침이 없어서 변호사 배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그냥 동네 일진으로 보일 그런 타입이에요. 그래서 심약한 제 남편이 두려워하는 사람이기도 하죠. 언니는 저희 부부를 앉혀두고 이혼 상담을 해주었어요. 결혼기간 내내 제게 정신적 스트레스와 인격 모독을 일삼은 시어머니의 행동과 이를 방관하고 오히려 어머님과 함께 저를 힘들게 만들었던 남편의 행동은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결론이었어요. 그러니 합의 이혼을 할지 소송으로 갈지 결정을 하라고요. 남편은 절대 이혼은 안 된다고 난리쳤지만 그건 남편이 결정한 일은 아닌 거였죠. 그렇게 저는 이혼을 선택했고 남편은 동서를 자기 측 변호사로 세워 소송전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얼마 뒤 동서가 돌연 발을 빼면서 남편은 합의 이혼을 해주겠다고 연락했더라고요. 저는 또 저희 쪽 로펌이 이혼 소송으로 만만치 않은 곳이라서 소송을 포기한 건가 했는데 알고 보니 그간 시동생이 바람을 피워온 게 걸려서 그 부부야말로 이혼 위기라 그런 거더라고요. 이렇게 3년간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났고
저는 다시 친정에 들어가 살고 있어요. 집에 돌아온 뒤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동안 우리 오빠들은 피 한 방울 안 섞이고도 쉽게 가족이 됐구나 생각했었는데 어쩌면 그게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족이 되기 위해 두 오빠가 얼마나 노력을 했을지 다는 아니어도 조금은 짐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제가 시댁에 녹아들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말이죠. 비록 저는 한 번의 실패를 하게 됐지만 이 실패를 발판 삼아 앞으로 조금은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보다 성숙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제 자신을 갈고 닦을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꽃길만 걸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